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4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대 최고 성적이자 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는데요. 기업 활동에 관한 절차를 잘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지 기자입니다. 세계은행이 세계에서 4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30위였지만 이후 순위가 꾸준히 올라 2년 만에 역대 최고 순위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올해 평가에서 1위는 뉴질랜드가, 2위와 3위는 싱가포르와 덴마크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G20 국가 가운데 미국은 6위, 일본은 34위, 중국은 78위로 우리보다 낮았습니다. 세계은행은 매년 창업부터 퇴출까지 행정 절차와 시간, 비용 등 10가지 분야를 평가해 얼마나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인지 나라별 순위를 발표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적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신설 공장에 전기가 빠르게 공급된다는 점 등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다만 세계은행의 평가는 개별 법령 분석 중심인데다 노동과 교육 분야는 평가 영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기업 환경을 평가하는 중심축인 금융시장 경쟁력과 경쟁 제한 규제 등도 고려하지 않아 객관적인 지표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의 만성 아킬레스건인 노동과 금융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고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국내 최대 쇼핑 관광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한 달간의 대장정을 끝내고 30일을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덩치는 커졌지만 사드 보복 같은 악재 때문에 실속은 오히려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참여한 서울의 대형 전통시장입니다. 쇼핑 축제가 한 달이나 이어졌지만 상인들은 재미를 보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시장 안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매출이나 매상에는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번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는 작년보다 30% 늘어난 400여 개 업체, 500여 개 전통시장이 참여했고 정부는 광화문 광장에 홍보관까지 세우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장 추석 연휴에 사드 보복이랑 악재가 겹친 탓에 매출은 부진하기만 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매출 증가율이 1.6%에 그쳤고 현대는 오히려 4.3% 줄었습니다. 신세계도 9.8% 늘었지만 점포 확장 등을 감안하면 큰 신장은 아닙니다. 자동차사들도 목표는 달성했지만 작년보다 판매 대수는 줄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기에는 할인도, 홍보도 부족했다고 지적합니다. 할인율이 많이 커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원래 하던 세일 정도의 그 정도였던 것 같고 그리고 백화점에서 정보를 제대로 제공을 받지 못하니까 그게 확실히 어느 정도 어떤 브랜드가 세일을 하는지 들어보지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인 코리아 쇼핑 페스타. 악재와 부실한 전략 탓에 소비자 만족도, 내수 진작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섬입니다. 한국 월급쟁이들의 평균 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중하위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훈 의원이 OECD 회원국의 임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 근로소득자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29,125달러로 OECD 34개국 중 23위였습니다. 2010년에서 2016년 OECD 34개국의 연평균 임금 증가율은 5.39%였지만 한국은 2010년 28,040달러에서 지난해 29,125달러로 3.87%에 그쳤습니다. 박 의원은 경제성장의 열매가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하청기업의 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등 임금 격차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채용비리에 연루되면 퇴직금까지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채용비리를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최소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0월 31일 인사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장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차관은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 즉시 업무 배제,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성과금 환수 등 긴급 발표문에 나온 조치에 더해서 퇴직금 삭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기부는 점검반 33명을 투입해 이번 달 30일까지 산하기관 9곳에 대한 채용 실태 특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중소벤처 일자리 박람회가 10월 3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박람회에는 현장 채용 160개 기업, 온라인 채용 340개 기업 등 총 500개 기업이 참가해 2,00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채용관은 청년과 전역장병,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 등 구직자 유형에 따라 4개 관으로 구분해 운영합니다. 행사에는 전역을 앞둔 군인 등 만여 명의 구직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내년 2월 8일부터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은 연 24%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각각 27.9%, 25%인 대부업법과 이자 제한법 시행령상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2월 8일 이후 신규 내지 갱신, 연장 대출에 이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자들이 내년 2월 이후에도 장기간 고율 이자를 받기 위해 단기 계약을 거부할 경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공언한 대로 삼성 등 5대 그룹 CEO들을 다시 만납니다. 재벌 개혁에 자발적 방안을 마련하라는 숙제를 받은 재계는 코앞으로 다가온 중간고사 앞에 또다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연합뉴스TV 출연 중 재계 경영자를 다시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11월쯤 되면 그분들을 또 한 번 더 뵈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당부드렸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그렇습니까?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겠고요. 결국 재계 입장에선 연말까지 재벌 개혁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기말고사, 11월 공정위원장과의 2차 회동은 이에 앞선 중간고사가 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는 2일에도 지난 6월과 마찬가지로 삼성과 현대차, LG와 SK, 그리고 롯데 등 5대 기업 대표와 만납니다. 공정위의 자발적 개혁 요구에 기업들이 어떤 방안을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재계는 일단 자발적 개혁의 밑그림만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해 시간을 더 달라고 호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삼성은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부재, LG전자는 삼성전자와 함께 미국 세탁기 시장에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대차와 롯데그룹도 중국 사드 보복 문제와 총수 재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정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해마다 봄과 가을이 되면 대학가에는 방구하기 전쟁이 되풀이됩니다. 기숙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취업 걱정에 등록금 걱정,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잠자리조차 보장받기 힘든 게 요즘 대학생들의 현실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대학생 주거 문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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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여름 서울 지역 3개 대학 학생들이 기숙사 부족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올해 4년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1%로 재학생 5명 중 불과 1명만이 기숙사에 살 수 있는 셈입니다. 1학년 때는 기숙사에 살았었는데 그 기숙사의 수용 인원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2학년이 되고 나서는 확실히 줄어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지원을 했는데 떨어지고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월세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 대학은 기숙사의 문턱이 지역에 있는 학교보다 훨씬 높습니다.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기숙사에 살기 위해선 그야말로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할 정도입니다. 매년 치솟는 전월세 값에 더 싼 집을 찾아 헤매야만 하는 대학생들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기숙사 입주가 일종의 특권으로까지 인식되다 보니
비용도 현금으로 일시에 내야 하는 등 만만치 않은 부담도 감수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기숙사비가 한 번에 이제 한 학기 분량을 다 내야 되다 보니까 큰 목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분할 납부가 안 되고 무조건 일시불로 하게 한다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카드 납부가 가능한 곳은 전체의 12% 남짓했고 현금으로 내더라도 나눠서 낼 수 있는 곳은 24%에 불과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한중 양국의 관계 개선 합의 발표가 나오자 당장 관광업계와 유통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 복원에 따른 이익이 재계 전체로 확대될 거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사드 보복 등 여파로 올해 1월에서 9월 입국한 중국 관광객은 319만 2천여 명으로 작년 대비 39% 줄었습니다. 중국에 금한 명이 해제되면 급감했던 중국 단체 관광객 6허가 돌아오는 일은 시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곧 이제 2월에 개최가 되고요. 또 그러니까 쇼핑을 매개로 하는 문화관광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호재를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행사들이 결합이 되면은 또 피해 회복이 빨라지고 또 곧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업계들과 함께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국내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패키지 여행 상품을 다시 만들고 항공편과 식당 등을 확보하는 데만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6호 급감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면세점 업계, 매출 직격탄을 맞은 화장품 업계도 이번 소식에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과 호텔신라, 신세계와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등 유통업계 외에도 LG생활건강 같은 화장품 업계는 이번 소식 직후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반한 감정으로 중국 시장 매출이 반토막 났던 농심과 오리온, 현대기아차 그룹 등도 악재 속에 찾아온 낭보에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중국의 사드 보복을 교훈 삼아 정부나 기업 모두 포스트 차이나 시대를 대비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얼마 전 통계청이 2017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2017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란 이 지역별로 직군과 임금, 고용률에 대해서 조사한 통계치로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과 실업률 등을 자세히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석지연 아나운서는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중 몇 %가 2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요. 내년도 정부에서 산정한 생계급여 선정 기준만도 135만 5,761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절반은 200만 원 이상을 받지 않았을까요? 네, 저도 이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 43%가 월급 200만 원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좀 더 구체적인 통계를 말씀드리자면 올 상반기 임금 근로자는 1,977만 9천 명으로 이 중에 43%인 852만 4천 명이 월급을 200만 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통계는 전체의 10.4%인 206만 8천 명은 월급이 1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았고 또 전체의 32.6%인 645만 6천 명이 1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이 조사가 된 수치를 합친 결과입니다. 네, 이미 2000년대부터 88만 원 세대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시간도 흐르고 물가도 올랐으니까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게다가 전체 임금 근로자 10명 중 1명은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200만 원 미만 급여 수령자가 45.8%였으니까요. 2%가 낮아진 수치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네, 어떤 업종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나요? 네, 산업대 분류별로 비중을 살펴보면요. 이 저임금 근로자가 가장 많이 분포된 업종은 농림어업이었는데요. 이 100만 원 미만을 받는 임금 근로자 비중이 44%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이 다음은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또 숙박 및 음식점업은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근로자 비중이 각각 55.4%, 또 48.4%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임금을 높게 받는 직군도 있었나요? 네,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직군도 살펴봤는데요. 이 건설업이나 운수업, 제조업은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 각각 36%와 33.6%, 33.2%였습니다. 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은 400만 원 이상 받는 근로자가 다른 직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해당 업종의 근로자 중에서 각각 34.6%, 28.2%가 400만 원 이상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참고로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은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박사급 연구원 등이 해당되는 고학력자들이 많이 분포된 업종입니다. 네, 확실히 고임금을 받는 산업군은 보니까 확실히 고학력자들이 특히 많은 업종들이네요. 그렇다면 이 같은 월급과 고용률도 비례하는 편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 합쳐서 51개에 이르는 직업 중분류 가운데 취업자 규모가 가장 많은 직군은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이었는데요. 총 385만 7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에 14.5%를 차지해서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취업자를 배출한 직군으로 뽑혔습니다. 이어서 2위를 차지한 직군은 전체의 7.5%를 차지한 매장 판매직으로 199만 6천 명이 취업을 했고요.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는 161만 9천 명이 취업을 해서 전체 6.1%의 취업자 비율을 보이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통계치는 남성과 여성에게서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인 건가요? 네, 성별에 비해서 조금씩 분포도가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앞서 말씀드린 3개의 직군에 많이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성별로 취업자 구성비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는 13.9%로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았고요. 운전 및 운송 관련직은 8.7%, 매장 판매직은 5.8% 순으로 취업자들이 많았습니다. 여성의 경우 역시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에 취업한 비율이 1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매장 판매직의 9.9%, 또 전체 여성 취업자의 9.5%가 분포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이 뒤를 이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목할 점은 남성이나 여성의 경우 모두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이 가장 취업자가 많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연령 계층별로 살펴봐도 15세에서 29세, 또 30에서 49세의 연령대의 취업자 중 각각 18.3%와 19%가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에 취업을 해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는데요. 반면에 50세 이상의 임금 근로자의 경우는 농축산 훈련직이 10.3%, 청소나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이 9%,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이 7.8% 순으로 조사가 돼서요. 50세 이상의 경우는 이 사무직에 취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은퇴 특집에서도 살펴봤듯이 50세 이상의 경우 사무직으로 재취업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해당 연령대 근로자들 중에는 농축산이나 청소 혹은 경비와 관련한 노무직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직군별로 취업자들의 특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임금의 경우처럼 이 학벌이 연령을 불문하고 취업 직군에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졸 이하의 경우는 농축산 숙련직의 18.9%,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의 15.1%, 또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는 8.3% 순으로 해당 세 직군에 가장 많이 취업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반면에 대졸 이상의 경우는요,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의 2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의 10.5%,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의 9.9%가 취업을 해서 학벌에 따라서도 취업하는 직군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다시 말하자면 취업 직군과 임금의 차이는 성별보다는 학벌에서 가장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고학력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고임금을 받거나 육체 노동을 덜하는 직군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학벌에 따라서 고용의 차별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될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학벌에 따른 직군과 임금의 편중화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직군별로 임금 조정을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겠죠. 네, 그렇군요. 통계청의 자료를 살피며 생각보다 많은 임금 근로자가 적은 임금을 받고 또 학벌에 따른 고용 불균형이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년 초에도 올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때는 부디 고용 환경이 조금이라도 나아져서 여러분께 즐거운 마음으로 전해드릴 수 있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